홍콩이 시위와 강압적인 진압으로 연일 시끄러운 가운데 중국 최대의 전자상거래 기업이죠. 알리바바가 오는 26일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치적 상황이 시기 제로가 되면서 아시아 금융의 허브라고 불렸던 홍콩, 좀 그 말이 무색해지고 또 많은 투자자들의 불안을 가져왔죠. 이번 알리바바의 상장 추진은 홍콩이 여전히 금융 허브로서 건재하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혹시나 빠져나갈 수 있는 자본을 지키겠다라는 결연한 의지로도 읽힙니다. 알리바바의 상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홍콩의 자본시장과 비즈니스는 문제없다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도 되겠죠. 그런데 오늘 미국 의회 상원은 만장일치로 홍콩 인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매년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자율적이고 독립적인지 조사를 하고 또 이에 따라서 중국과 달리 홍콩이 누리고 있는 금융, 경제, 무역에서의 특별 지위를 유지시킬지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미 지난달 하원에서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똑같은 홍콩 인권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약간의 조율만 거치면 트럼프 대통령의 책상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홍콩의 경제적 안정성과 금융 허브로서의 복구를 생각하는 중국의 계획, 일단은 찬물을 끼얹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앞으로 열흘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됩니다. 어제 문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국민과의 대화를 가졌죠. 쏟아진 많은 질문 속에서 총선을 앞둔 여당은 민심을 어떻게 읽고 있을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재정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이재정입니다. 네, 먼저 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속보였는데요. 의원님이 3년 전에 법안을 발의하셨죠. 그리고 소방복까지 입으시고 조속하게 통과를 시켜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었던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드디어 내년 4월부터 시작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네. 여러분들 덕입니다. 많은 관심들 가져주셨고요. 무엇보다 묵묵하게 희생을 해감 자기 희생하면서 국민 안전을 위해서 애쓰신 소방관님들이 어떤 처우에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을 할 수밖에 없었던 네. 그 사명감에 대한 우리의 보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사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 근데 네. 이제 예산에서 아마도 걸려갖고 조금 갈등이 좀 있었고 시간이 더뎌졌는데 어떻게 인건비 문제, 예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기로 하셨습니까? 예. 사실 예산 문제는 네. 방향만 정해진다면 예산 문제는 시기를 조절하면서 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소방 사무를 지방자치 사무로 봤던 네. 그런 종래의 어떤 견해를 바꿔서 국가 책임화하는 데 있어서 지방자치라는 그런 모순된 가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설득하는 것, 이제 지방자치와는 관계없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설득하는 게 네. 어려웠던 과정이었는데요. 인건비 문제 같은 경우는 궁극적으로 소방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있는 이상은 이제 국가가 조달을 해야 되는데 우선 소방 인건비 지원 부분을 현재 담배 개별세 소비세의 20%에서 2019년에는 35%, 2020년에는 45% 등에서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방식으로 네. 조달을 하기로 했고요. 네. 그리고 이후에 입법적 과제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네. 사실은 절충선에서 지금 합의를 한 국가직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국가의 개입이나 종합적 대책 수립이 가능한 방식에 또 개선할 점도 이번 국회에서 어렵다면 또 다음 국회에 또 다른 국민의 일꾼들이 이어나가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이제 지방마다 재정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지역은 굉장히 상황이 열악해서 소방 공무원들이 힘들었거든요. 이제 국가 차원에서 관리를 하게 된다면은 조금 더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지방 충북 같은 경우는요, 구호 활동 나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곳에 사고가 발생해도 출동을 할 수 없는 네. 그 정도 상황이기도 합니다. 국민의 안전 문제였죠. 네네. 그렇군요. 수고 많으셨고요. 이야기를 이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다른 한국당이나 또 바른미래당에서는 대화쇼, 팬미팅이었다라는 약간의 평가절하적인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예, TV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들에 대한 사실은 가장 손쉬운 이제 비난의 언어가 이제 쇼다라는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입장에서는 사실 조마조마한 시간들이었거든요. 각본이 없다라는 것은 네. 이미 때로는 되게 어색한 진행 과정을 보면서
그 시청자분들이 되려 느끼셨을 거예요. 네네. 오롯이 그냥 대통령 스스로 그 질문들에 노출되는 과정들을 통해서 기왕에 밝혀왔던 입장이었을지라도 그 진솔함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어서 좋았다는 평가들 더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다른 야당,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네네.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바로 뭐 소통의 내용보다 소통의 방식, 소송의 진정성에 대한 인정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보시면서 가장 주목했었던 부분 혹시 있을까요? 예, 뭐 사실은 뭐 질문도 있었지만 네.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손을 맞잡는다는 느낌이 들었던 네. 여러 안타까운 이제 상황들에 대해 손 내밀던 모습, 정말 말씀으로 손 맞잡던 모습이 느껴지는데 그래도 정책 부분 중에서 제가 주목했던 부분 하나를 꼽는다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북미회담이 경색되는 가운데 네. 기체되고 있는 가운데서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역할에 대해서 주문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인 목소리를 냈으면 하는 게 국회 안에 또 우리 여당 안에도 있는 목소리인데 좀 뭐라 그럴까요? 가장 큰 기대 그리고 또 네. 가장 많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통해서 이제 북미 회담은 회담대로 가더라도 남한이 우리가 주도하는 뭐 금강산 관광 문제라든지 등에 있어서 보다 힘을 발휘하시겠다는 나름의 계획과 포부를 좀 더 밝혀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대북 정책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확고한 의지가 더 드러났으면 좋았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 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시청자들이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잠깐 들어보시겠어요? 결과적으로 그것이 많은 국민들에게 오히려 갈등을 주고 또 국민들을 또 분열시키게 만들고 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검찰 내부에 대한 개혁은 윤석열 총장을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법제도적인 개혁은 국회와 협력하면서 또 앞으로 법무부를 통해서 더 이렇게 강력하게 지속해 나가겠다. 네, 뭐 아시겠지만 8월부터 몇 개월 동안 정말 굉장했었죠. 네, 조국 전 장관 사태. 그에 대한 사과의 말씀을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검찰 내부 개혁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을 신뢰한다라는 말 하셨습니다. 근데 여당 내에서 사실 그동안 굉장히 이 조국 전 장관 사태를 겪으면서 검찰 그리고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를 했었잖아요. 지금 박주민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윤 총장도 개혁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좀 바뀌었습니까? 예, 뭐 당연히 윤석열 총장에 대한 기대는 임명권자가 그 임명에 대해서 다른 처분을 하지 않는 한은 여전히 신뢰를 주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조국 장관 사태 같은 경우는 당 위를 떠나서 위기 관리를 총체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여권의 입장에서는 지금 산적한 현안들을 그저 이제 조국 장관의 이슈로만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도록 이제 한 상황 자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의식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는 입장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조금 이례적인 여러 가지 대응 방식들이 국민적 공분을 불러온 것도 사실이고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되려 입증한 모종의 정말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동시에 진행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 검찰개혁에 대한 구체적 요구들을 촉발시킨 사건이기도 했고요. 저는 처음부터 윤석열 총장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 조직의 문제인 거고 제도의 문제였기 때문에 윤석열 대 조국의 문제로 치환해서 바라보는 그 시각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요. 네. 여전히 윤석열 총장이 개인이 아니라 정말 그냥 단순 조직의 수장이 아니라 수사와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정말 통찰력 있는 검찰의 수장으로서
검찰 개혁에 스스로 나서준다면 국민의 검찰에 대한 신뢰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네. 기대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이 검찰에 대해서 굉장히 심한 얘기도 많았었잖아요. 뭐 늑대 때 같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근데 뭐 윤석열 총장이 검찰을 이끌고 있는데 그거를 분리해서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지금 그럼 여당에서는 어쨌든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신뢰를 하는 입장으로 돌아선 겁니까? 돌아선 게 아니라 여전히 윤석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임명권자에 의한 임명이 철회되거나 또는 이제 그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는 한은 네. 그 사람이 응당해야 될 일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있는 겁니다. 네네. 그것은 그때나 지금이 다를 바 없고요. 이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 풀기 어려웠던 문제인 거죠. 검찰 조직적 생리 자체가 지탱하고 있는 강력한 저항, 그 안에서 윤 총장이 어떻게 해야 될지는 쉽지 않겠지만 여전히 쉽지 않은 건 맞습니다. 내부의 조직 논리가 앞세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는데요. 네. 그렇지만 시대적 사명에 등 돌리지 않는 그런 역할을 하는 역사적인 검찰총장이 되어주길 기대하는 것은 그때도 네. 지금도 같습니다.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지금 네네. 그때도 그렇고. 지금 법무부가 검찰총장의 수사 단계별 사전보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네네. 이게 이제 검찰 길들이기가 아니냐, 또 조국 전 장관을 비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야당의 비판도 있고요. 뭐 검찰 측에서도 반발이 꽤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많은 분들이 이제 검찰의 반발을 보고 조금 잘못 이해하시기 쉬운 지점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법무부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 보고는 형사수사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던 얘기입니다. 네. 그저 뭐 방침의 변경으로 새삼 빚어진 상황이 아니라 이미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그런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하부 지침의 일부 내용이 변경되는 거고 그 부분이 뭐 흡사 새로운 어떤 시스템을 도입한 양 법무부의 검찰 통제가 잘못된 양 하는 것들은 조금 본질을 호도하는 방식의 논쟁이었던 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 검찰의 수사의 그 독립성이 우리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사의 독립성이 보장이 되는 이면에는 분명히 그 중립적 수사를 하기 위한 의지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민주적 통제의 여지도 그러니까 분권적 어떤 수사권이나 뭐 기소권 분리를 포함한 민주적 통제에 대한 시스템적 고민이 반드시 부대되어야 한다. 네. 검찰 개혁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같이 부대돼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또 알기에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한다지만은 사건 개개에 대해서 지휘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네. 이제 검찰총장만을 지휘한다예요. 네네. 많이 잘못 알고 계신 거죠. 네네.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지휘를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네.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에 대해서만 지휘를 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법무부가 정치적 영역이 있고 검찰총장은 중립적 사법적 영역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간 문제되어 왔던 거는 법무부에 많은 검사들이 검찰 출신의 검사들이 파견이 돼서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사실은 화두였거든요. 그리고 법무부가 제대로 검찰을 탈검찰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가 검찰 개혁의 방향으로 수십 년간 논의되어 왔던 네네.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법무부가 흡사 어떤 정치 세력이고 검찰은 온전히 독립해야 되는 사법기관인 양 조금 본질 이외의 인식으로 잘못 전해진 측면이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황교안 대표가 오늘부터 청와대 앞에서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여당의 패스트트랙 강행 기류 그리고 지소미아 연장 수용을 하라고 그리고 총체적으로 국정 실패에 대한 항의다라고 하는데 날씨도 추운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조금 뭐 저희 더불어민주당만이 네. 아니라 많은 정치권에서 그렇게 이제 호의적인 비평을 내놓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네. 국민들도 같은 마음이시지 않을까 하는데요. 정치인이 결기를 다진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단식이든 뭐 삭발이든 많이들 활용했던 방식이긴 합니다만은 네. 제1야당의 대표가 지금 이 시점에 선택했어야 될 방법인가에 대해서 지금 뭐 감흥이 없다라는 식의 이제 소극적인 반응부터 시작해서 네. 사실은 많이
이제 조소에 섞인 그런 비판들을 하고 있습니다. 비난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황 대표가 스스로 이렇게 이슈 안에 쓰시려는 생각보다는 되려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지 않습니까? 네. 민생 현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손꼽으면서 기다리고 있는 법안들도 있는 마당에 국회의 시간을 최대한 공간을 넓혀주고 그것을 뒷받침해준다면 되려 한교안 대표님께서 더 빛나지 않았을까라는 네. 말씀을 전해드려 봅니다. 예, 장애로 자꾸 눈길을 끄는 것보다 국회에게 좀 맡겨달라. 국회 시간에 그런 말씀이시군요. 마지막으로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불거지는 게 당내에 86세대 물갈이 이야기 있습니다. 이철희 의원 같은 경우도 불출마 선언을 했고 또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한 세대가 20년 됐으면은 퇴장할 때가 됐다. 또 반면에 뭐 우상호 의원이라든지 우현식 의원 같은 경우는 좀 불쾌해하는 기색이 있었는데 우리 이재정 의원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희 당의 구성을 본다면 86세대는 사실은 이제 허리에서 약간 밑에 해당될 겁니다. 그런가요? 네, 정작 그렇습니다. 네. 정작 그러면 그 위에 모든 선배님들은 이제 다 불출마해야 되는 분들입니까? 저는 네. 누구보다 정치개혁 그리고 쇄신을 바라는 입장이지만 대략 이와 같은 방식으로 특정 선수를 기준으로 뭐 불출마를 선언한다고 얘기하거나 특정 연배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것만큼 정치 쇄신을 위한 뚜렷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저는 뭐 6선 7선이 되더라도 그 역할을 하셔야 될 정치인이 있는 것처럼 네. 이와 같은 주먹구구식의 비판보다는 이거는 전달되기는 쉽지만 구체적인 쇄신을 위해서는 제시할 방안으로는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 저도 86세대 이하의 세대거든요. 네네. 90년대 학번으로서 86세대에 대한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그 아쉬움은 뭐냐면요. 오래간 참모로 머물러 오면서 실질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치고 나가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밑에 세대들이 정치되고 또 정체되고 또 사실 지금 20, 30대가 정치 세력으로 등장하는 게 이제 뭐 21대의 화두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20대, 30대, 40대 정치를 견인할 수 있을 만큼의 지도력을 보여주는 게 지금 정치 현장에서 그들이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막연히 퇴장하라라는 방식의 뭐 이 의원님을 비롯한 이제 일부 언론의 시각에 대해서는 되려 우리 당의 쇄신을 가로막는 방식의 주먹구구식 비판에 지나지 않는다. 네. 의원들 중에서는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쇄신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한 의정활동을 보인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네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수를 불문하고 나이를 불문하고 그 역할에 마땅한 분들은 쇄신의 기치를 꽂고 오히려 역할을 해주셔야 될 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세대나 선수가 기준이 아니다. 그리고 네. 오히려 지금 86세대는 어떻게 보면 리더십을 발휘해서 더 치고 나가줘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거는 뭐 네. 그냥 뭐 86세대만이 아니라 뭐 사실은 86세대라고 한다고 해서 뭐 전대협의 직을 맡고 있었던 거 아닌가로 네. 구분한다는 것도 굉장히 이건 단순한 구분이고요. 저는 어쨌든 이 정도 중간 허리에 있는 선배님들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정치력을 검증받고 개별적으로 어떤 분은 이제 쇄신의 역할을 오히려 리더로서 해가야 될 분이지 어떤 분은 뭐 지금쯤은 소위 이제 다른 영역에서 다르게 활동해 주셔야 될 분이 개별적인 판단인 거지 지금 이와 같은 비판은 되려 구분할 수 없게 만들고 쇄신할 수 없게 만드는 시각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이렇게 자신 있다고 이렇게 좀 장담하고 싶습니다. 성장률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동산을 이렇게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굳은 결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 있게 한 말입니다. 근데 대통령 말과 달리 서울 그리고 수도권 집값은 계속 상승 중이고요. 또 시민들은 부동산 정책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현주소는 어떤지 홍춘욱 숭실대 금융경제학과 겸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지난번에도 책 주셨는데 그새 또 신간이 나왔습니다. 네, 밀레니얼 이코노미. 밀레니얼 세대 한국 경제 무엇이 달라지고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돌파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꼭 봐야겠다. 특히 부모님들도 같이 보시면 좋겠다는 저희 부모님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58년 개띠가 네네. 밀레니얼 세대의 부모님 세대거든요. 그래서 지금 30 전후에 돼 있는 네네. 우리나라 밀레니얼 세대들이
사실 높은 실업률로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그런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원인을 알아야 처방도 가능하듯 같이 좀 이렇게 세대 간의 네. 대화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조금 도구가 됐으면 하고 썼습니다. 경제책인 줄 알았는데 세대 간의 대화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소통을 위한 책이기도 하다라고 이렇게 책 선전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어요. 우리 송수혁 교수님이.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보셨을 텐데 이 부분,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자신 있다라고 대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했을 때 저도 쭉 봤는데 대체로 질문을 하도 그렇고 그리고 문 대통령이 답변을 해도 그렇고 계속 박수가 나오는데 딱 부동산 부분에서는 박수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새 이제 뭐 서울 비롯해서 수도권이죠. 여기가 계속 집값이 오른다는 얘기가 있고 정부 차원에서는 또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는 있는데 뭐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아왔고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 전국으로는 그렇죠. 네, 네. 맞는 말씀입니다. 네네. 그래서 아파트가 제일 좀 관심이니까 네. 아파트 기준으로 설명하면 지난 1년 동안 전국 아파트 가격은 0.8% 떨어졌습니다. 네. 사실이죠. 전국이잖아요, 근데. 예, 네. 그게 이제 문제인데 네. 서울 아파트 가격은 2% 가까이 1.8%인데 특히 이게 문제가 7월 달부터 7월부터. 4달 연속 상승인데 상승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달 비해서 뭐 0.3% 이렇게 오르다가 10월에는 0.6까지. 0.6%까지. 예, 그러니까 작년 오. 8월 이후 가장 빠른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한마디로 말해서 전국 기준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네. 서울 등 일부 지역을 놓고 보면 걱정이 좀 있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하지만 뭐 서울 수도권에 2천만 명이 살고 있는 거잖아요. 더 되죠. 더 되죠. 2천만 명이 더 되죠.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인구의 이제 절반이 살고 있는 건데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쪽에 더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모두들 그리고 서울 쪽에 좀 살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뭐 인프라나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자꾸 이쪽으로 비교를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항상 부동산 얘기해서 가격이 올랐다라고 얘기할 때 나타나는 아파트가 있어요. 등장하는 아파트. 네, 대치동의 음마 아파트. 예, 대단지라서 네. 그리고 이제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어서 재건축이 되면은 정말 뭐 이거는 로또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바로 그 아파트죠. 전용 면적 76.79 평방미터. 그러니까는 예전으로 치면 약 23평 정도. 이게 19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내가 거기 가서 꼭 살 거라는 의욕이나 뭐 의지는 없어도 뭔가 좀 박탈감을 느끼는 거는 맞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 부동산 특히 뭐 서울, 강남, 서초, 송파로 이어지는 강남 3구 혹은 강동까지 4구의 관심이 이렇게 높아지는 이유는 두 가지 네.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여기가 가장 부자들이 사는 곳이다. 그렇죠. 네. 우리나라가 주택 수가 얼마냐면 1,700만 채나 있어요. 1,700만 채. 예, 그러니까 인구 대비해서 봐도 꽤 많죠. 근데 이제 서울이 얼마 있냐면 280만 호가 있어요. 근데 강남 3구는 얼마 정도 되냐면 40만 호가 안 돼요. 적군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주택 수에서 비해서 한 2%. 그러니까 뭐 여기는 또 자가 소유율이 50%가 안 돼요. 다시 말해서 다주택자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그 강남 3구 부동산 문제는 사실 전 국민 상위 1%의 문제입니다. 근데 선정적이죠. 그렇죠. 그리고 지방에서 이렇게 산다더라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예, 이제 상경에서 네. 매집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통계도 있고 실제로 네. 최근 이제 한국 정부에서 매년 그 소유율 통계라든가 가구 소유 통계 이런 걸 보면 확실히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주택자도 집을 많이 네네. 샀고 1주택자도 늘었다. 아하. 결국 지난 1년 동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다 같이 뛰어든 면이 좀 있다. 이게 이제 잡아야 된다 이제 더 오르기 전에 뭐 이런 심정으로도 많이 뛰어든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그 얘기를 해요. 이제는 강남뿐이 아니다. 일단 나오는 얘기가 또 이제 마용성이라고 마포, 용산, 성동 이쪽 여기도 함께 올랐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무지 많이 올랐긴 했더라고요. 예, 실제로 구별, 동별 살펴보면 역시 가장 많이 오른 것은 강남, 서초, 네네. 특히 서초 쪽이 많이 올랐는데 여기가 이제 강남에 이렇게 관심을 가진 첫 번째 이유는 선정적이다. 이렇다면 네네. 두 번째가 여기가 깃발을 들면 다른 데가 따라간다. 이것 때문에 또 관심이 높은 측면도 있고 실제로 최근 보면 북상 중입니다.
주택 아하. 가격의 상승 흐름이 위로 오르고 있다. 예, 그리고 강 따라도 가면서 광진도 요새 아. 심상찮은 뭐 강동도 뜨겁고요. 네네. 이렇게 되다 보니 이쪽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 몇 호가 안 되지만 거기가 비싸니까 네네. 전체 주택 시가총액이라고 한다면 거의 절반을 서울이 차지하니까 아 그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나요? 사실은 더 됩니다. 아 더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양극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방은 떨어지고 오히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서울은 막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는 조금 글쎄 뭐 평균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평균적으로 따진다면은 안정화되고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직장을 젊은이들이 서울에서 구하고 싶다, 그러면 올라오고 뭐 이러면은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이게 또 최근 지식경제혁명 네네. 또는 4차 산업혁명이 탈제조업혁명이라서 더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일자리들이 시외곽 혹은 지방에 생겼어요. 입지가 네네. 중요했어요. 좋은 항구 또는 싼 땅값 네네. 또는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공해에 덜 민감한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가 더 중요해. 좀 나중에 잘 살게 되면 좀 규제를 가해보자.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네. 자유무역지대 이런 것들도 전부 남쪽 해안 지방에 만들었죠. 근데 이제 그게 제조업의 시대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1990년대부터 정보통신혁명, 바이오혁명이 시작되는 가운데 이게 그 카피하는데 돈이 거의 들지 않는 소프트웨어 같은 산업들이 네. 막 번창하고 더 나가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쉽게 전달할 수 있느냐 여부가 기업들의 승패를 가르는. 그러면서 저희가 어떤 모 기업에 제가 강의를 갔는데 네. 요즘 젊은이들은 어디를 넘지 않아요라는 이야기를 2번이나 들었어요. 아, 그거 어딘지 알아요. 저 들은 게 예,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결국 뭐랄까요? 이렇게 컨텐츠가 중요하고 아이디어가 중요하고 반짝반짝한 사람들이 중요한 산업들은 자꾸 거대 도시로, 그러니까 광역시부터 거대 도시로 모이는 경향이 이게 또 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정부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규제를 내놨었어요. 그동안 부동산 관련해 갖고. 그래서 대출 규제도 시작을 해 갖고서는 뭐 여러 가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르는 건 시장이 이기는 건가요, 규제를? 이제 2가지 다죠. 네. 이제 첫 번째 규제가 아무 효과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게 지난 한 3, 4년 동안의 부동산 가격 흐름을 살펴보면 2017년에 있었던 파리 대책, 네. 또 2018년에 있었던 9.13 대책 같은 굵직굵직한 대책 이후에는 실제로 조정을 받아요. 가격 네. 상승의 탄력이 둔화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좀 이따 다시 오르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스프링을 누르면 더 세게 튀는 올라가는. 현상이. 여기서 스프링이 뭘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결국 공급인 것 같아요. 저는 공급. 주택 시장 내에서 2015년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에서 땅을 많이 팠어요. 다시 말해서 건축용 건설 면적 이게 역사상 거의 2014년 15년이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그 물건들이 왕창 많을 때는 규제를 가하면 그냥 효과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그때부터 16, 17, 18 올해도 한 20% 이상 줄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택 가격은 6년 연속 상승하는데 공급은 줄고. 공급은 4년 연속 줄은 거예요. 오. 이게 미스매치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스프링을 눌렀다 이런 아하. 표현을 듣는 게 당장은 누를 수 있는데 앞으로 새 집이 공급되지 않을 것 같아. 일자리가 많은 지역에 계속 집이 낡아갈 것 같아. 야 이거 어떡하지?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감정을 좀 부추기는 면이 좀 있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양가 상한제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실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건설업자 측에서는 안 짓는다라는 얘기를 한다든지 재건축 같은 경우는 사업이 지금 중지된다라는 얘기가 많거든요. 실제로 그런 사업장들도 네.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급이 더 주는 게 아닌가요? 예, 그러겠죠.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명확한 목표는 네. 기다려라. 그러면 우리는 싼 값에 집을 주겠다. 이 신호를 무주택자들한테 근데 정부에서 기다려라 준 거죠. 안 준다가 된 거잖아요. 예, 지금. 그러니까 공급이 준다. 이게 더 공포가 큰 거죠. 그러니까 새 집이 많이 지어진 건 사실인데 2015년까지 지었는데 그게 경기 남부 혹은 남부 일부 지방이 많고 충청 일부 지방이 많았지 서울이나 경기도의 특히 핵심 지역 보면 미분양이 거의 없거든요. 인천조차도 최근에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예요. 네. 이건 뭘 뜻하냐 하면 사람들이 새 집에 목말라 있고
소득은 내가 좀 올라갔는데 왜 이렇게 내가 낡은 집에 살아야 되지? 기왕이면 새 집. 이거에 대한 어떤 좀 희구, 갈증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더 증폭된 면들이 네. 이번 정책에서도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정말 한 2, 3년이 다르게 기술이 발달하더라고요. 요새는 커뮤니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 단지 안에 뭐도 다 있고 키즈 카페를 맞아요. 두느냐 여부가 가장 중요하대요. 뭐 요즘. 당연히 무슨 뭐 헬스클럽 이런 건 다 있고. 그건 다 있고. 네. 예, 그래서 요즘은 단지 안에서 차 걱정 없이 할머니들이 손자와 손녀 손을 잡고 키즈클럽, 문화센터 안 가도 될 네네. 키즈클럽을 단지 안에 가지고 있느냐 여부가 신축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징후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깜놀. 이런 귀여운 말씀을 깜놀. 내년엔 공급이 좀 느나요? 그러면 더 줄 것 같아요. 더 줄어요. 아유, 왜냐하면 그건 또, 2, 3년 전에 착공 땅을 판 네네. 게 이제 지금의 입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2015, 16년에 많이 지었는데 그게 2018, 19년 올해까지 보면 서울 지역 기준 한 4만 호 좀 안 되게 네. 입주하는데 이제 내년 정도 되면 좀 줄다가 특히 2021년 되면 일부 분석가 이야기로는 2만 호 이하로 입주 주택이 준다고 해요. 그러면 서울 인구가 아까 말씀드린 1,000만, 집이 280만 호 그러면 이게 50년마다 집을 새로 지어야 된다라고 네네. 우리가 이렇게 그냥 감가상각이라는 표현 또 네. 낡아서 사람이 안 사니까 집이 또 뭐 부실 위험이 있어서 부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멸실의 가능성들을 생각하면 대략 서울에 한 5만 호에서 6만 호 정도는 매년 짓는 게 적절하다고 볼 수도 있는 면이 있거든요. 근데 2만 호. 가 될 수도 있다. 2만 이거는 호. 이제 뭐 회사들마다 분석 따라 다르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군요. 그 분양 시기 따라 입주 시기도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 좀 나중에 뭐 이상하게 다른 편법 같은 것도 쓰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또 아니면 왕창 몰리기도 하고. 맞아요. 예. 기다리고 있다가 뭐 이렇게 당하고 막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전세 월세 사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맞습니다. 이제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좀 있고 전월세 계약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가 지금 들어갔어요. 그렇게 되면은 많은 집주인들이 월세로 돌릴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좀 부작용이 많을 거라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예,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전체 집이 한 100호 정도 되면 네. 그러니까 100가정이 있으면 자기 집을 가지고 사시는 분이 60가정이 안 되거든요. 58가정, 59가정 정도 됩니다. 네네. 매년 조금씩 변하니까요. 근데 그럼 나머지 이제 40가정은 집이 없는 채로 월세나 전세를 사는다라는 건데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집의 거의 90%를 개인이 갖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공공에서나 다른 쪽 기업에서 뭐 임대든 뭐든 해주는 물량은 10%밖에 안 된다는 거죠. 네. 결국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임대하는 사람들만 야 가격 올리지 마. 예를 들어서 이거 임대차 계약 연장해줘 라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도 이제 저희들 경제학 용어로 유인을 좀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 없이만 밀어붙이면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소지도 있고 지금은 또 집값이 오르는 때니까 문제 없어 보이지만 나중에 좀 꼬일 때도 있잖아요. 그렇겠죠. 예, 네. 그래서 역전세난 겪은지 뭐 우리가 역전세난. 그렇게 오래된지 않았잖아요. 그런 맞아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방향만 보고 정책을 정하는 것이 옳으냐에 대한 그런 논란은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참고로 그 아파트 전세 네네.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전국은 1.3%나 떨어졌어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아, 그러니까 집값은 올랐는데 전세가는 전세는 좀 떨어졌다. 떨어졌다. 그 말은 갭투자 시대는 갔네요. 또 그것도 있고 네. 전세 살던 분이 집을 사신 면도 아까 주택 그 보유율이 네. 올라갔다라는 게 그런 측면이 있죠. 그리고 서울만 하더라도 아파트 전세가 0.5% 정도 떨어져서 물론 이제 최근에 다시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네. 오르는 속도 자체가 아주 가파르진 않아서 그렇게 전세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여러 규제들의 후폭풍 또는 영향도 감안해서 좀 만드는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건 안 여쭤볼게요. 집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그거는 여쭤보면 안 되는 질문이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다들 그 답은 정해져 있어요. 실소유면 사세요라고 다들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거는 안 여쭤보고 네, 하여튼 뭐 부동산 정책 지금 뭐 굉장히 말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특히 이제 수도권 서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간단하게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그러니까 수요를 억제하는 데는 제한적으로 네, 성공했는데 공급도 줄여버렸어요. 네, 즉 왜냐하면
매매에 따른 양도세 이런 세금 부담도 되게 크고 맞아요. 또 임대사업자로 묶여버린 물량도 되게 많고 그래서 부동산 시장 자체가 거래가 일단 없는 상태에서 네. 집을 살려는 사람만 시장에 존재하니까 호가만 급등하는 이런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좀 유동성도 확대시켜주는 이게 네. 이제 결국 공급 확대하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제가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얘기들을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긴 한데 이제 양도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팔려고 내놓은 매물들이 좀 많아야지 가격도 좀 하방 압력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좀 유동성을 확보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피가 되고 살이 감사합니다. 되고. 네, 지금까지 홍춘욱 숭실대 금융경제학과 겸임 교수였습니다. 베를린을 동과 서로 갈랐던 콘크리트 장벽이 무너진 지 어느덧 30주년이 됐습니다. 분단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이 이제는 독일 통일의 상징이 되었는데요. 베를린 장벽 붕괴 30주년인 올해 그동안 독일은 어떻게 변했는지 또 독일의 통일이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중앙대 도고동문학과 김누리 교수와 그리고 안톤 숄츠 독일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서로 아세요 혹시? 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아, 잘 아세요? 심지어. 몇 번 인터뷰도 하고 아. 뭐 여기저기 만났어요. 예, 옛날부터 아는 그렇군요. 사이예요. 네. 지난 토요일로 제가 기억을 해요. 11월 9일. 그래서 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30주년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념식들 많이 하더라고요. 또 메르켈 총리 나와서 이제 또 굉장히 뭐 연설도 인상적으로 네, 했고 그 당시 뭐 어디 계셨는지 제가 궁금해요. 89년. 네. 89년. 네네. 저는 그때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아직 뭐 지금보다 훨씬 더 젊었죠. 그래서 뭐 그때도 되게 좀 재밌었는데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믿을 수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어떤 영화처럼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매일 신문 읽어보고 또 어떤 새로운 뉴스가 나왔어요. 갑자기. 그래서 이 과정 사실 이 통일 그 벽 무너지는 날도 있었지만 네. 근데 그 전에는 이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딱 하루에서만 통일되는 게 아닌데요. 그래서 근데 너무 신기하고 믿지 못하는 약간 좀 이상한 꿈 같은 이야기였는데요. 갑작스럽게 일어나서 되게 신기하고 믿지 못했다라는 얘기인데 네. 교수님 혹시 김누리 교수님 그 당시에 어디 계셨어요? 베를린 계셨어요 혹시? 아니, 전 베를린은 아니고요. 네. 브레멘이라고 브레멘. 북쪽인데요. 예, 그때는 제가 이제 89년에 박사를 공부하겠다고 갔는데 그해 제가 딱 유럽에 떨어지니까 유럽 전체가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때 뭐 다들 예, 그랬죠. 뭐 예. 동구권이 무너진다 그러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저는 아무튼 하여간 네. 그 과정을 직접 베를린에 가진 않았지만 네. 주로 TV를 통해 가지고 거의 뭐 매일 그 하루 종일 그걸 보면서 쫓아간 거죠. 예. 그렇구나. 저는 사실 두 분 나오시면 이거를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게 진짜인지. 오보에서 시작됐다라는 얘기 정말이에요? 그게 뭔지 뭔가 좀 루머 같기도 네. 하고 근데 네. 조금 사실 제가 얼마 전에 학생들한테 약간 그 저널리즘 관련된 발표 좀 했는데 네. 그래서 오보는 정말 요새는 제일 큰 문제인데 네네. 가끔 오보가 좋은 결과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했는데 네네. 내가 그래서 왜냐하면은 뭐 89년 그 군타 샤법스키 사실 네네. 대변인이었어요. 샤법스키. 그때는 예. 동독의 대변인. 예, 동독 대변인. 네. 뭐 새로운 앞으로 우리는 법을 좀 바꿔야 된다고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앞으로는 그 우리나라 국민들 원하면 나갈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기자가 저기 대변인 죄송하지만 근데 그거 언제부터요? 언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법을? 그래서 계속 서류 보고 뭐 글쎄요 뭐 언제지 뭐 약간 이런 네. 상황이었는데 나중에 아마 내가 알기로는 지금부터 당장? 바로 시작한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오버였어요. 왜냐하면 네네. 원래는 그날부터 시작하는 예정 아니었는데 근데 독일 사람들, 동독 사람들 다 이거 TV에서 직접 봤으니까 네. 그래서 라디오 통해서도 많이 들어봤고 바로 사람들 싹 장벽으로 몰려갔구나. 장벽으로 갔는데 그래서 거기 군인들 아무 명령 안 받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군인들 이거 사실 그 전체 그 통일 이야기는 제일 중요한 순간이었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그 순간에서는 그 사실 군인들 그냥 두 가지 선택만 있어요. 문 열고 나가라고 아니면 그냥 총 쓸 수밖에 진압을 없는데 하든지. 근데 다행인 게 그 순간에서 그냥 군인들 명령 없었어도
그냥 문 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통일됐어요. 그러니까 여행 자유화 조치가 그 당시에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네. 서동독 사람들이 서독에 가서 이제 뭐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조치 그걸 좀 열어준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휴가 갔다 와갖고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고 있다가 아마 지금부터일걸? 그랬는데 그게 이태리 기자가 그걸 보고 타전을 하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근데 그게 또 미국으로 갔다가 다시 독일로 오고 뭐 하여튼 이래갖고 그 오보 덕분에 다 몰려가서 제가 이제 들었거든요. 그때 저는 그런 상황들을 그땐 이제 독일에선 브렌풍크트라고 해가지고 계속 그런 속보 긴급 속보를 계속 텔레비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도 네네. 바로 했어요. 아, 저는 보셨구나. 그걸 이제 봤어요. 그 네. 앞에서 바로 봤는데 결국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나카마이너 켄트니스 내 생각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지금 즉시라는 게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네. 근데 지금 즉시는 메모에 써 있었던 거예요. 아. 지금 즉시는. 근데 지금 즉시 여행 자유화 조치를 알리라는 거였는데 예, 그게 시행된다는 거 알리라는 거였는데 이 사람은 지금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아. 이런 식으로 발표가 된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엔 대책이 없었던 거죠. 대책이 예. 없어요. 다 몰려가니까. 근데 예. 참 다행이에요. 그래도 유혈 사태 없이 문을 여는 바람에 독일이 통일이 되는 네. 역사적인 순간이었는데 사실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독일이 어떻게 보면 준비를 한 거잖아요. 마지막에는 그렇게 막 몰빛듯이 갔다고 하더라도 독일이 통일되는 걸 바라지 않는 국가들은 주변에 너무 많았잖아요. 특히 프랑스. 네, 그거를 어떻게 다 설득을 했었는지 독일이. 그러니까 그것은 오랫동안 준비한 거 아니고요. 네. 독일은 통일을 준비한 적이 없어요. 정말요? 네, 전혀 없고요. 통일이란 말 자체가 금기어였어요. 네. 그런가요? 독일에서 통일을 이야기하면 네. 주변 국가들이 워낙에 그건 뭐 반발하니까? 그야말로 경기를 하는 아. 거지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건 뭐 독일 역사를 조금 들여다보면 네. 금방 볼 수 있는 거죠. 1871년에 비스마르크에서 통일이 되고 네. 45년에 또 다시 분단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통일 국가로 있었던 게 74년밖에 안 돼요. 그러네요. 근데 그 동안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전범국이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주변 국가에서는 다 반대를 했고요. 네네. 그래서 통일이란 말 자체를 우리는 통일부라고 하지만 네. 사실은 독일에서는 우리 통일부라고 번역을 하지만 잘못된 번역이에요. 아하. 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 예. 내부 독일 간의 관계를 관장하는 부서 이런 의미인데 아하. 통일이란 말을 일부러 피한 거죠. 왜냐하면 옆에 국가들이 알레르기 반응을 그럼요. 일으키니까 일부러 그럼요. 통일이란 말을 네. 쓰지를 못했다라는. 그렇죠. 네. 어땠어요? 뭐 그러니까 그 사실 우리 운이 되게 좋았어요. 네. 솔직히 말하면 왜냐하면 그 주변에 있는 나라 그때도 고르바초프도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글라스노스, 페레스트로이카 뭐 완전히 그냥 우리 옛날부터 해왔던 이런 러시아 이미지가 좀 깨지고 네. 그래서 소련도 점점 없어지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부시 대통령이 있었고 뭐 그래서 아버지 부시입니다. 예, 아버지 부시 맞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어느 정도 독일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어느 정도 약간 어떤 새로운 세상 시작한다고 많은 사람들 네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나중에 거의 통일의 노래됐던 그 스콜피언스 노래도 있잖아요. Wind Wind of of Change. 뭐 약간 전 세계 사람들 와 어떤 변화가 있어요. 이 냉전 없어지고 뭐 우리 새로운 평화로운 세상 만들 수 있다. 네네. 약간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사실 그때는 콜 정리 엄청 많이 다른 네네. 그 지도자들하고 유럽하고 미국, 러시아 다 엄청 많이 얘기하고 오케이 우리나라부터는 1차 대전도 시작했고 2차 대전도 있었지만 근데 그거는 정말 역사이다. 우리 지금 다른 민족 다른 나라 됐다. 우리 네네. 평화 좋아하는 나라 됐고 그래서 다른 국가들 그냥 어느 정도 믿었어요. 그래서 네. 이거는 어느 정도 콜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네네. 생각하고 정말 우리는 믿게 만들었고 그래서 결과는 우리나라 네. 통일됐고. 그러니까 주변국들이 독일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는 얘기인데 네.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정치학자들끼리 이제 만약에 북한이 이런 약간 이제 독재적인 세습 독재 체제가 아니라 정말 전형적인 사회주의 국가였다면 그 당시 네,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동구권이 무너지는 그런 바람을 북한도 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역사의 만약이란 말은 없지만 그런 얘기들을 해서 조금 아쉬운 마음에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지금 독일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30년이 지났어요. 독일 사회가 굉장히 많이 변화를 겪었을 것 같은데
가장 큰 변화 독일인으로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어렸을 때 항상 저희 모든 인생 제일 무거운 거는 약간 그 전쟁에 대해서 두려움. 전 태어났을 때부터 거의 항상 옆에는 러시아하고 동독이 있으니까 네. 항상 우리도 거의 군대 그때는 2년 반 3년 정도는 군대 젊은 남자들 되게 길게 갔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항상 부모님한테 항상 물어봤어요. 저는 만약에 전쟁 시작하면 우리 빨리 어디 도망갈 수 있냐 뭐 이런 두려움 저희 인생에서 정말 되게 무거운 그늘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근데 요새는 젊은 사람들 이런 두려움 없잖아요, 사실. 그쵸. 그리고 사실 재밌는 게 독일에서는 그 이런 월드 그 뭐 글로벌 해피니스 랭킹 있는데 네네. 독일 요새는 제일 행복한 나라 중 하나인데 특히 지난 10년에서는 제일 빨리 행복해졌던 나라는 바로 전 세계에서는 그렇군요. 1등 독일인데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사실 그 결과는 사람들 옛날 이런 무거움 좀 없어지고 그리고 더 행복한 나라 됐어요. 네, 그러니까는 평화로워지고 안전하게 느끼고 행복해졌다라는 얘기. 우리가 이제 한국 통일 이야기를 하면서 세계 유일의 이제 분단 국가 됐으니까 독일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교수님. 그래서 독일도 그 당시 경제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났는데 그래서 우리가 되겠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어떻게 보세요? 경제력의 차이 혹은 경제적인 문제가 통일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은 우리가 훨씬 더 독일과 비교해 보면 네. 경제적인 격차가 크지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대부분의 지금 북한 관련된 정보라는 게 어느 정도 정확한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상당히 네, 믿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믿지 말라고 네. 하잖아요. 근데 대체로 지금 어느 정도 규모의 차이가 있느냐 얘기를 하면 40대 1 내지 70대 1 정도로 얘기하니까 대체로 한 50대 1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독일은 어느 정도 차이가 독일은 났었나요? 그 정도 아니었죠. 네. 네, 독일은 당시에 또 동독이 굉장히 잘 살았고 네. 70년대 동독은 동구권의 모범생이라고 그렇죠. 불릴 정도로 소련보다 잘 살았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대체로 그 무렵에 동방 정책을 펼 때 그때 한 6배, 7배 정도 차이지. 우리처럼 뭐 60배 차이가 네. 아니었던 거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한국이란 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반공 국가고 사실은 반공 국가도 아니죠. 반북 국가지. 네네. 반북. 그런 국가고 북에 대해서 너무나 오랫동안 증오심이라는 게 쌓여가지고 지금 사실은 한 국가의 통일 정책이 일개 신문의 구호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좌절되는 것은 아마 정치학의 역사도 없을 거예요. 조선일보가 퍼주기 하는 순간 모든 대북 관련된 지원이 중단되는 그런 역사를 반복해 왔거든요. 정말 사실은 남의 통일 정책이라는 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경제적인 부분도 있지만 30주년이 되니까 이제 언론에서 그런 얘기를 외국 언론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현재 독일, 그러니까 동독과 서독의 경제적인 부분이 아니라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건 서로 사회적으로 아직 통합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이제 동독 출신 주민들이 38% 정도밖에 통일이 성공적이었다라고 응답을 안 했다. 뭐 40대 이하 같은 경우 20%밖에 안 되고 그리고 뭔가 좀 세컨티어 시리즌이라고 얘기를 하죠. 2등 시민처럼 느낀다는 대답이 막 57%. 그리고 지금 사실 얼터너티브 포 도이치란드라고 하나요? 극우 정당이죠. 네, 맞아요. 동독 지역에서 인기 많잖아요, 서독보다. 20% 이상 거의 받았어요. 네. 최근에서는. 예. 그러니까 이제 심상치는 않다라는 얘기들 많이 해요. 어떻게들 보세요? 그거는 사실 뭐 누구한테 물어보는지 좀 차이가 있어요. 사실 네. 아까 또 얘기했던 것처럼 뭐 또 이런 해피니스 랭킹에서는 독일 사람 꽤 해피하고 네. 그래서 행복하면 그거는 먼저는 그 어느 정도 통일의 결과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독일 사람은 최근한테 다른 그 조사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정말 한 나라 됐는지 네네. 얼마나 믿고 있는지 그래서 대충 한 50% 정도 한 나라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별로 좋은 숫자 아니지만 30년 되는데 네. 근데 좋은 거는 젊은 애들한테 물어보면 버전은 65% 정도 3분의 2 정도 버전은 한 나라 됐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시간 걸려요. 그래서 네. 젊은 일은 통일됐던 나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 네네. 더 강하게 우리 한 나라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가면
더 이런 느낌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아까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아직도 그 경제적인 차이가 생각보다 커요. 사실 네. 그 아직도 예를 들어서 제일 부자들 500명 정도 보면 20명밖에 동독 안 살아요. 그리고 제일 잘 되는 도시 경제적으로 되는 20개 탑 독일 도시 네네. 딱 하나만 동독이 있어요. 지금 옛날 동독이 있었던. 경제 차이가 아직 예, 경제 차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도 아까 그 AfD 네. Alternative für Deutschland 이런 당 그 약간 힘 좀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이야기 계속 하면서 왜 우리는 그때는 많은 약속 받았는데 근데 제대로 되지 않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된다. 뭐 약간 이런 거인데 근데 네. 잘 아시다시피 극복될 이건 거다? 예 그렇게 간단한 일 아니고 네. 그리고 잘 되면 이 AfD 점점 없어질 것 같아요. 예, 조금 이제 낙관적으로 보시는 네. 거고요. 저는 그거보다는 조금 비관적으로 아하. 보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한 30-40% 정도밖에 통일이 성공적이다라는 평가가 없다는 거. 그건 대체로 제가 본 자료들이랑 비슷하고요. 네. 아까 두 번째로 2등 시민으로 느낀다라는 동독 사람들 수치는 최근에 나온 건 그거보다 훨씬 높아서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네. 최근에 튜링헨이라는 주에서 선거를 했는데 네, 좀 전에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때 이제 여론조사한 거 보면 70%가 넘어요. 아, 그렇군요.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지금 한 세대가 지났는데 70% 이상의 동독인들이 우린 2등 시민이라고 네네. 느낀다는 건 충격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사실은 서독에 의해서 동독 지역이 장악되는 과정이 네. 일종의 식민화였어요. 아. 학문 분야만 제가 하나의 예를 들면 시간이 저희가 없어요, 교수님. 간단히 네. 말씀드릴게요. 지금 독일 전체 대학에서 동독 출신 총장이 한 명도 없어요. 아. 그다음에 독일 전체 대학의 정교수 중에서 동독 출신 5%밖에 안 돼요. 거기까지만 그렇군요. 말씀드릴게요. 아, 예. 아직도 이렇게 좀 많은 차별 네.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게 있어서 힘들다. 적어도 우리 제가- 정리는 동독 출신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성민이 동독 출신이야. 맞아요. 그건 맞아요. 예.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하버드대학교 알레지나 교수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역사의 상처를 잊기 위해서는 그 2배 되는 시간이 화해와 치유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럼 한 40년 떨어져 살았으니까 80년 정도는 있어야지 극복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독일 통일 우리나라 통일된 이야기는 저희가 한 번 더 자리를 만들어서 두 분을 모셔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콜피언스 윈드 업 체인지 보내드립니다. 독일 통일을 상징하는 곡이죠. 네, 김지윤의 이브닝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김지윤이었습니다.